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요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로 알려진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위선과 적폐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외교안보 수석으로 재임하던 2012년에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해법을 협의하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뵌 적이 있고,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씨도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8일 터뜨린 폭탄의 위력은 정말 메가톤급입니다. 한 방에 정대협 정의연과 윤미향의 민낯,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악취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과 윤미향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도 정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성금도 피해자들에게 쓴 적이 없고 어디다 서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엄청난 비밀이지만은 언론이나 정부 당국자는 다 알고 있어도 보도하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온 그런 성역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마케팅으로 그간 정치적 흥행을 누려왔고, 또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 토착 외구로 몰리면 그 후환을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공직자는 정의연에 찍히면 신세 망칩니다. 친일의 프레임에 걸리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밖에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를 정말 높이 평가해야 할 이유는 우리 사회의 성역 하나를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금기와 성역이 많을수록 병든 사회입니다. 아무도 감히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용수 할머니가 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정의연과 윤미향의 치부를 덧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보탤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안부 문제의 해법에 관한 겁니다. 제가 어쩌다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그 배경과 함께 제가 추진했던 해법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8일 날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도쿄가 아니고 교토에서 열렸는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상회담의 주 의제로 위안부 문제가 다뤄진 건 아마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전날 17일 저녁에 숙소인 교토 황궁에서 노다 총리가 주최한 소규모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양측에서 정상회의에 한 2명씩만 들어간 그런 조그만한 만찬이었습니다.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까지 준비하고 공을 많이 들였고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노다 총리에게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위안부 문제를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참 하셨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노다 총리가 알아들었겠지 하고 그 다음날 공식 정상회담에 나갔는데 노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해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소리만 하는 것을 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노다 총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정상회담은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리신 겁니다. 그게 그 이후 한일 관계가 내리막을 긋게 된 출발점이었죠. 그 이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 해법을 논의하던 중에 2012년 봄에 일본 측에서 이 문제 해결에 각별한 열정을 갖고 있던 사이토 관방부장관이 노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이 구상하는 해법을 갖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길래 제가 먼저 들어보고 대통령께 직접 설명드릴 만한 내용인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 예방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이토 관방부장관이 가져온 해법의 핵심은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3년 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타결한 합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불 방법에서는 화해치유재단 같은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을 출연하는 게 아니라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를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일본 총리 대신에 사과 친서와 일본 정부의 보상금을 직접 전달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이토 안이라는 건데 무슨 일인지 국내 언론에서는 사사의 안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토 관방부장관이 이 안을 만들 때 사사의 외무성 사무차관과는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이토의 구상을 듣고 그대로는 수용할 수가 없지만은 보완을 좀 하면 협상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대응한 취지를 요약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상 금액보다 그 돈의 출처가 국가 예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게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일본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건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일본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걸로 해석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좀 되겠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걸로 국민들에게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본 측에서 그게 아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그런 소리를 하면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일본 측이 최소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일단락 짓도록 제가 대통령을 설득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국회나 언론이 이 문제를 추궁할 경우에 일본 정부가 국가 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넘어갈 방법은 없지 않았습니다. 1993년 고노다마에서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했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는데 국가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어려우면 동문서답을 하든 피해가든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토 부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는지 아주 난처해하면서 그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고 어물어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의논해보고 알려달라고 했죠.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어떤 건지 이걸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의 뜻은 한마디로 빨리 일본과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다 받아내면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되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이토 관방부장관이 다녀간 후에 제가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만나서 한일 간에 논의되고 있는 이 해법을 설명을 좀 해주고 앞으로 혹시 그런 방향에서 타결이 되면 정대협이 환영하고 지지는 못하더라도 반대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부탁을 했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보다 나은 해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라도 해결되면 정대협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윤미향 대표의 얼굴에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대협이 순수한 마음으로 위안부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윤미향 대표의 표정을 보고서야 정대협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구상하던 해법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나쁠 게 없지만은 정대협으로서는 이제 당신들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문 닫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정대협에게는 사형 선고를 전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윤미향 대표가 좋아할 걸로 저는 착각한 거죠. 그런데 외교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저를 만류하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정대협이 반대하는 해결을 밀어붙였다가 그 후환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저는 비판이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공직자가 가장 비겁한 공직자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비난을 혼자서 다 받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위안부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폭탄을 다음 정부에 물려준다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 때문에 이미 큰 상처를 입었지만은 다음 정부를 누가 맡든 한일 관계를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도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수석에서 퇴임하면 더 이상 공직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라면 욕먹을 일을 하는데 몸을 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후배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추진하는 해법이 앞으로 문제가 되면 외교부는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수석이 외교부 건의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그렇게 언론에다가 설명하라고 요령까지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면 될 일인데 외교부는 괜히 나서서 다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한일 간 합의가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는데 깨진 이유는 정대협과 외교부의 반대 때문은 아닙니다. 일본 측이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깨진 겁니다. 사실 민주당 노다 내각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운명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결정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으로부터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엔의 나라의 영혼을 팔았다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지만은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한일 간 기존 합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려면 일본에서 받은 10억 엔을 빨리 되돌려주는 게 이게 도리죠.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받은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은 떳떳하지도 못하고 일본의 위안부 해법을 반대할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인데 정대협과 정의연 같은 시민단체를 피해자로 착각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대협이 일본 자금을 받지 말라고 위안부들을 종용했는데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35명이 정대협의 입장을 거역하고 일본 자금 수령했다면 정대협, 정의연이 대다수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의 자유이사에 따른 선택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인 셈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사실은 정의연 중심주의인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피해자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라 정대협, 정의연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하다 보니 잘 모르는 국민들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가 일깨워준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단체라는 그런 거죠. 그 해답은 정의연과 윤미향의 비리에 대한 비판을 친일 프레임에 가두어서 반격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